Well, ladies, 네, 기빈 여러분. 그럼 오늘 2일차 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BIPC 13회 2일차 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세션 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항만 인프라 투자의 금융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본 세션 진행됩니다. 연사와 패널 좌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발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패널 토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듀얼리의 팀 파워 대표님, 앨런 그레이, 센티언트 포트 CEO님, 유상민 동아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아시아개발은행 예시멜 엘한 카얄라르 고문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를 건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IPC 2일차 세 번째 세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훌륭한 패널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저희는 글로벌 항만과 해양 산업이 맞닥뜨리고 있는 금융 솔루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게 될 예정입니다. 해양 항만 분야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솔루션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융에 대한 접근성은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병목 현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 관점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가 대두되고 있는지 발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리의 팀 파워 대표님께서는 시장을 조망해 주시면서 관심이 필요한 신생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노엘 하사가바 롱비치 항만청 부청장님께서 발제해 주실 예정이고요. 센티언트 포트의 CEO이신 앨런 그레이 선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ING 은행의 옌스반 이퍼젤레 아시아태평양 운송물류 담당 이사께서는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실 예정이고요. 상업은행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발표 이후에는 유상민 교수님께서 인사이트를 나눠주시고 정책 입안가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후에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팀 파워 대표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좀 잠 깨시라고요. 돈에 대해서 아침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예,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 항만 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파이낸싱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분은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 제 사진이 안 보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화면이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 예, 먼저 펀더멘털 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항만 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재무 성과가 어떻게 추정되는 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 컨테이너 항만 사업자들의 이 재무 성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주류엘에서도 굉장히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설비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투자 니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이제 탈탄소화 프로젝트를 항만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파이낸싱 관련된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펀더멘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체력을 보시게 되면은요, 항만 시장과 관련된 기초 체력은 사실 항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역에 있어서의 필수 인프라이죠. 항만이 없이는 교역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GDP, 즉 주둔국가의 GDP와도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한 규제가 굉장히 심한 그러한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해운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해운은 굉장히 경쟁력이 치열하고요. 진입장벽도 낮은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냥 선박을 구매하면 바로 그 시장에 뛰어들 수 있죠. 자, 그런데 항만은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항만 시장의 특징을 보시면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장기 캐시플로우가 확보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발표를 통해서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항만 시장의 수요는, 즉 항만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는 굉장히 가격 대비 탄력성이 낮다, 비탄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항만 비용 혹은 신발에 들어가는 항만 비용을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이것이 시장 수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역을 통해서 사실은 항만과 관련된 비용, 항만 비용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항만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이제 집중된 시장으로 운영이 됩니다. 부산은 좀 예외라고 하겠는데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면은 이제 과점, 독과점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을 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항만 같은 경우에는 경쟁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이다 보니까 재무 성과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만과 터미널 시장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매력도를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집중도이고요. 두 번째는 설비 활용률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 시장 집중도가 높고 설비 활용률이 높은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돈을 찍어내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굉장히 이제 파편에 대한 시장이면서 설비 환율들은 낮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끔찍한 시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의 이렇게 파이낸싱과 관련해서 이제 전망을 생각을 할 때 이걸 기준으로 매력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GFC 이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물 물동량이 항만에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인트 피터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요, 물동량이 거의 40% 가까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인트 피터스부르크에서 관세는 이 테리프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할 때 과점 때문이었었죠. 세인트 피터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항만이 두 사업자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드카 한 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리프가 안 떨어진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프래그멘테이션이 심한 그러한 시장이죠. 그리고 이제 볼륨이 떨어졌을 때 테리프가 이제 급 하락하게 되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데 몇 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재무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5년 상반기의 재무 성과가 되겠는데요. 이제 볼륨입니다. 물동량입니다. 자, 항만은 돈을 어떻게 벌까요? 화물 물동량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한 두 업체만 빼고는 대부분은 다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정말 강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2025년 상반기 전생기 항만 물동량의 글로벌 평균 성장률은 5%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출, 그러니까 비용 대비 매출 그리고 이제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트래킹해서 따져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컨테이너 터미널과 관련해서 매출 지수, 비용 지수, 그리고 이제 수익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수익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해서 이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20년 이후로 해서 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화물이 정체가 되면서 스토리지 비용이 또 굉장히 올라갔었죠. 자, 그리고 이제 비용도 지금 같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가 높고 운영 비용이 또 운영의 비효율로 인해서 올라간 것이죠. 하지만 실제 이제 넷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팬데믹 기간에도 수익성이 오히려 더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에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어닝과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은 항만 터미널 사업은 굉장히 이제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자본 수익률도 보시게 되면은요, 다 지금 플러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 운영사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보시면 5% 정도 이런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플러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는 굉장히 높은 재무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CTSI나 웨스트포트 그리고 산토스 프라질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ROI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S도 전반적으로 보시면 재무 건전성도 굉장히 튼튼한데요. 평균 기어링 비율,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대부분 이제 평균적으로 75%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재정 확충력이 좀 상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파이낸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제 투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제 설비 가동률, 그러니까 캐파시티를 높이는 데 써야 되겠죠. 그래서 화물 물동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평균 한 2.5에서 3%씩 매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할 만한 충분한 설비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컨테이너 터미널에 있어서 설비 가동률의 이상적인 수준은요, 대략 한 70%면 이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상적인 균형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가동률이 되면서도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그 균형점입니다. 만약에 이제 설비 가동률이 80% 이상 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야드 오퍼레이션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평균 운영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0%가 소위 매직 넘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현 상황이 지금 딱 한 7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평균 70%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설비 가동률이 높은 항만들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훨씬 더 낮은 항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략 평균은 지금 70%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있어서 이제 설비 가동률이 증가가 되더라도 대략 한 70% 수준에서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시장과 함께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연간 이제 설비 용량이 평균 글로벌하게 봤었을 때 2024년에서 2030년도까지 한 2.4%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제가 숫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2029년까지 한 1억 7천만 TU 정도가 추가되어야 한다. 추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모니터를 통해서 각 모든 항만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글로벌한 상황을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 설비 증대와 관련된 캐파시티입니다. 지역별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남아시아가 지금 가장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건 놀랄만한 게 아니죠. 동남아시아도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유망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놀랄만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좀 깜짝 놀랄만한 것은 바로 이제 북미 지역의 동안 쪽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글로벌 전반으로 해서 보시더라도 어찌됐건 상당한 투자가 지금 많이 계획이 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을 좀 보시게 되면 한 2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비를 그러니까 설비 용량, 캐파시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항만에 들어가 있는 투자 비용이 2천억 달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투자 시장에서는요. 상업적 타당성과 관련된 항만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의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TIR과 MSC 터미널 간에 있어서 그리고 블랙락 허치슨 간에 있어서의 거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220억 달러 규모의 거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금융시장에서 항만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블랙락은요, 예, 항만 쪽에다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투자 자금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 타당성이 확증이 된 그러한 항만들은 자본을 확보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탈탄소와 관련해서 보면은 그런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예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유럽 재건은행에서 이제 IMO랑 같이 이제 분석을 했었던 것인데요. 항만 탈탄소에 있어서의 재원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프로젝트들은 상당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영업권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만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충분히 재정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쉽게 파이낸싱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새로운 분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불확실성이 좀 너무 높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는 연료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결국은 좀 예외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건 다양한 재정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항만들은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 타당성이 없는 항만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몇 가지 옵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출 보증이나 직접적인 보조금 등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또 저희가 더 자세히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머리는 굳이 하지 않고요.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 해안이 넘치는 발표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글로벌 항만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를 통해서도 이제 보여주셨죠. 강력한 시장의 기초 체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인베스트먼트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안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신흥시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퍼레이터는 이중 악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굉장히 이제 집중된 시장인데 오퍼레이팅 이피션시를 계속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탈탄소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제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투자 수익률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 기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격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태평양을 비롯한 여러 개도국에 있어서의 상업적 타당성이 없는 항만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롱비치항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노엘 하셀가와 부총장님께서는 이해관계자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 경로를 이어가고 있는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롱비치항의 최고 운영 책임자 노엘 하셀가와입니다. BIPC 2025년 BIPC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초대해 주신 부산항만공사와 오래된 친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글로벌 항만 인프라 투자와 금융 솔루션을 주제로 진행되는 본 패널에 참여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먼저 롱비치항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년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처리하는 롱비치항은 미국 2대 항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7년 연속 미 서한 최고의 항만으로 선정됐고 올해는 그 명예에 더해 최우수 친환경 항만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2025년은
우리 항만의 획기적인 그린포트 정책이 시행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기에 이 영예가 더욱 뜻깊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주요 프로젝트 몇 가지를 차례로 소개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 왔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롱비치항은 지주항해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만이 부지를 개발하고 민간 기업과 협력해 맞춤형 시설을 건설한 뒤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해 민간 파트너가 해당 시설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지난 5년간 롱비치항은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롱비치 인터내셔널 게이트웨이 브리지 프로젝트입니다. 대형 선박이 후면 수로를 통해 접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교량으로 동시에 양방향 도로를 확장해 더 많은 승용차는 물론 더 많은 트럭이 컨테이너를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교량은 총 10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협력해 추진한 대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보조금을 지급받았고요. 롱비치항이 총 사업비의 약 3분의 2를 부담했습니다. 이 사례는 정부의 여러 관할 기관이 협력해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지니는 프로젝트를 완수한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교량 하나가 매일 미국 전체 불동량의 15%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과는 미들 하버 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노후한 두 부두를 통합해 롱비치 컨테이너 터미널을 새로운 보금자리자 초대형 터미널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터미널은 연간 330만 TEU의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고 북미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가장 친환경적인 첨단 터미널 운영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역시 약 1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되었고요. 롱비치항은 민간 파트너와 40년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파트너는 토목 공사비를 넘어서는 추가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총 22억 달러에 달하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 롱비치항은 사상 최대 규모의 터미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항만이 일부 자금을 투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전통적인 민관 협력 모델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앞으로 10년간 롱비치항은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사회 기반 시설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32억 달러를 투입해 미래를 위한 건설을 지속하고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항만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성공의 핵심은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면서도 공급망 전체의 모든 파트너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듯이 향후 투자 계획의 대부분이 철도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롱비치 항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지난 한 해 960만 TEU를 우리 항만이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물동량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철도 수송 능력이 확충돼야 됩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내륙의 핵심 거점으로 화물을 직접 이송할 수 있도록 말이죠. 또 항로를 준설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선박 대형화에 따라 이런 대형 선박들이 항만의 내부 수로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심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항로 준설 프로젝트는 롱비치항이 미국 연방정부와 협력해 추진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3억 2천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고요. 연방정부와 롱비치항이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철도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피어비 부두철도 지원 시설은 저희 철도 투자 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항만 내부의 철도 수송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이고요. 우리는 항만 내에 항만 외부 대부분의 철도 야적장보다 더 큰 철도 야적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터미널의 복합 운송 컨테이너 처리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미국 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주, 미국 연방정부, 그리고 롱비치항이 함께 협력한 진정한 파트너십의 산물입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총 6억 달러가 넘는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듯이 이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18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중에 3분의 1은
연방정부 지원금, 캘리포니아주 지원금,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보조금 형태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거듭 말씀드린 이유가 철도 부분의 파트너들도 항만 외부에서 자체 인프라에 확충해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완성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고요. 롱비치 항 내부에서 건설 중인 철도 야적장과 연계해 더 큰 이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BNSF 철도사가 바스토 국제 게이트웨이를 건설 중에 있는데요. 4,000에이커가 넘는 부지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 대부분은 다양한 파트너들의 지원과 재정 협력을 받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정부, 연방정부의 투자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폭넓은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항이 항만의 경쟁력과 회복 탄력성, 신뢰성은 물론 지속 가능성까지 강화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수년 동안 저희 투자의 또 다른 핵심 축을 형성하게 될 투자는 바로 무배출 전환이 되겠습니다. 롱비치 항이 이미 6억 3,5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보조금을 활용해서 항만의 무배출 전환을 위한 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2030년까지 화물 하역 장비를 전면 무배출하고 2035년까지 트럭의 전면 무배출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 등 공공부문 보조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동시에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민간 기업 4곳과 협력해 항만 내 충전소를 구축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송 파트너들의 원활한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롱비치 항에는 150개의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2년 동안 그 수를 저희는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모두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터미널 파트너 중에 하나인 ITS는 처리 능력을 50% 확대하기 위해 우리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3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통해 ITS 터미널은 연간 처리 능력을 50% 증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ITS와 저희는 부두의 나머지 절반을 매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에이커 규모의 부지가 추가가 되고 250만 입방야드의 준설도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3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이 사업은 롱비치항과 ITS 그리고 그 모기업 간의 파트너십으로 추진됩니다. 이런 협력 모델이야말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처리 능력을 확장하고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궁극적으로 무배출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본격적으로 수년간 가동될 모든 설비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뒷받침할 재생에너지 전력원이 필요합니다. 전력 수요가 앞으로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때문에 롱비치항은 지난 2년간 캘리포니아주가 2045년까지 25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단지 캘리포니아의 목표를 넘어 미국의 에너지 독립 강화에도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에너지 안보는 현재 미국의 핵심 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400에이커 부지를 매립하여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 풍력 터빈 조립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 역량을 한층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총 투자 규모는 약 47억 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비전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롱비치 항만청은 항만이 단순히 지역사회와 경영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경제 엔진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프로젝트들은 정부 파트너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번역, 국가 차원에서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오늘 제 발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패널에 초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말씀을 저희가 노엘 청장님과 부청장님과 다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앨런 선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모든 항만이라고 하는 것이요, 교역과 또
뿐만 아니라 이 직업 창출 뭐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리팍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인베스트먼트 매트릭스가 굉장히 이제 올라갔던 것을 청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IAPH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디지털화 관련해서도 이제 많은 좋은 실적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러한 전환은 어떻게 선곡적으로 가능하겠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앞에 훌륭한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 항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작은 항만인데 발표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크게 제가 이제 일을 했던 두 곳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호주 서부고 하나는 캐나다입니다. 이 두 곳 항만에 있어서 유사점들이 있고요. 저희가 왜 이쪽에 파이낸싱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항만 투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주 서부 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서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It was only because of a 민영화가 안 됐었던 거의 이제 유일한 항만이 이제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었는데요. 그래서 이 스테트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정보기관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커머셜하게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쉐어홀더가 항상 이제 정부가 되는 것이고 이사위원들도 정부에서 지정한 이사위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들이 있는데요. 보통 보시게 되면은 8에서 12%의 ROI를 항상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호주 항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초자본 비용이 상당히 이제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체적으로 투자에 대한 제한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요, 또 정부에게 특정 퍼센트의 배당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시를 실제로 이제 보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자본이 남더라도 이것을 정부의 배당금으로 줘야 되는 그런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무적 안정성을 달성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저희가 인크리멘털하게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하버를 이제 닫고 20km 옆으로 옮겨라, 뭐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트랜지션 하지 않고 그냥 하버를 셧다운하고 그다음에 다른 하버로 옮겨라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로 이제 펀딩하는 것이 쉽지 않았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어려움이 되게 되면서 이 신항을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부가 지금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서부 호주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 모든 것들을 셀프 펀딩으로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했었는데요. 정부가 이제 운영하는 국영 항만이다 보니까 어찌됐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ROI를 보게 되니까 보통 보시게 되면은 17개 캐나다 항만 중에서 에셋 대비해서 5% 정도 투자 수익률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코스트 오브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호주하고 비슷했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래 성장을 위한 재원 확충이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회에다 물어봤었죠. 어떤 식으로 재원을 확충하냐라고 했더니 정부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축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축구의 비유를 드신 연사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리그에 이 17개 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연방 항만이 이제 17개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축구에 있어서의 미션은 하나죠. 결국 게임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피언 리그에서 우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17팀이 있는데 17팀 중에서 뭐 16개 팀은 어찌됐건 실패를 할 것이고 한 개 팀만 우승이 되는 것이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정부 재원은 얼마 안 되는데 17개가 거기에 달려들다 보니까 16개는 실패하고 결국 한 개 항만밖에 그 재정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해결하고자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파트너십을 통해서였었습니다. 특히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한다면 물론 정부와의 파트너십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쪽에 별로 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PSA나
시행 같은 곳하고 파트너십을 이제 구축을 하는 것이었었고요. 굉장히 이제 다방면하게 파트너십 스트럭처를 구성을 해서 미래 프로젝트에 대한 제언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상업적 타당성도 증명을 했었어야 됐고 또 미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제언을 확보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재정을 얻으려면은 이 파트너십의 또 이제 혼자 가는 것보다는 파트너십이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뭐 지자체 혹은 다른 기업과 이런 파트너십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정부에게 잘 보여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추가 자금을 더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저희가 실제로 우선 200만 달러의 이 디카보라이제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사회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5,200만 달러를 탈탄소를 위해서 소규모 항구에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2개 파트너로 이제 구성을 해갖고 굉장히 야심찬 탈탄소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6천만 달러 정도를 이제 지출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파트너십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트너십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자금들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의 투자는 적은데도 상대적으로 ROI를 높게 가져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RO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이제 다른 기관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의 내러티브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비즈니스적인 입장에서 ROI들을 얘기를 하죠. 내가 이만큼의 자본을 투입을 했으니 그러면은 그에 대한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이제 법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경제 개발을 지역 내에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위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러티브를 좀 바꿨죠. 어떻게 정부에게 우리가 실제로 경제 개발을 탈탄소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가를 정부에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적 스루풋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7억 2천만 달러 에 대한 항만의 경제적 기여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총 부가가치를 얼마나 높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기여도가 순수하게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한 부정 영향을 이제 계산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호흡기 질환과 관련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정부가 이제 보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예를 들어 15%는 항만 때문이고라고 하게 될 때 이제 이것이 이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용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베이스라인 대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쨌든 7억 2천만 달러의 아웃풋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제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한 이제 부정적 영향이 2억 달러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을 빼게 됐었을 때 이제 GAV 순총 부가가치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탄소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기 오염이 사라지게 되고 했었을 때에 그러면 이제 GVA 즉 순총 부가가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간 뭐 한 5,900만 달러 정도의 이제 총순 부가가치가 개선되는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년에 있어서의 순총 부가가치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6억 9,400만 달러로 이제 계산이 되게 되는 것이고 연간 한 5,900만 달러 정도의 개선이 있다라고 이제 GVA로 계산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정부한테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역할은 그냥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라고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경제적 기회를 창출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지속 가능성을 추진을 하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ROI를 내줄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돈을 주게 되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경제적 개선을 통해서 멀티플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러티브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너무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아니라 다른 방면에 있어서의 그런 경제 효과들을 정부에 강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이제 디카보나이제이션을 추진을 이제 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이제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면서 이제 수익성이 높은 투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 이제 서구권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미국과 굉장히 이제 시장 경쟁이 심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혁신적인 방법들을 써야 되는 거고, 혁신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파트너십을 만들고 또한 내러티브를 바꿔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러티브를 바꾸고 파트너십을 구축해라. 항만을 비즈니스로서도 프레이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항만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서 프레이밍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변화의 순서와 변화의 도입 단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는 아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비용을 낮추면서 동시에 저항은 최소화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다음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ING에서 두 분께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인데요. 네, 그러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은행의 관점에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컨퍼런스에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시아개발은행 예신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ANG은행 아시아태평양 운송물류 담당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엔스반 이퍼젤레입니다. 저는 아시아태평양 운송물류 담당 디렉터 라제시 수브라마니안입니다. ING는 네덜란드 은행으로 해운 금융 분야에서 40년 이상 어쩌면 그 이상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며 해운 물류 분야에서 유서 깊은 전통을 일궈왔습니다. 또 ING는 대출 포트폴리오 넷째로 전환 과제를 매우 진지하게 수행하고 있고 특히 해운과 같이 감추기 쉽지 않은 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는 다양한 업계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포세이돈 원칙의 경우에는 동원칙의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또한 순수 선박 금융 활동을 넘어 옹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운의 탈탄소화 실현 방안을 분석 연구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탈탄소화가 시스템적인 과제라는 점을 명확히 보게 됐습니다. 즉 탈탄소화는 가치 사슬 전반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하고 공조해야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틀에서 특히 주목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대체 연료 생산으로 다른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체 연료가 핵심입니다. 해운 산업은 대표적인 감추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해운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협력해야 합니다. 해운 산업의 넷째로 목표 달성에는 대체 저배출 연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선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료의 전 공급망 주기를 다뤄야 됩니다. 물론 선박이 대체 연료에 대한 수요를 견인하겠지만 항만도 중대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연료 공급망을 구축하고 벙커링 시설을 마련해 선박이 손쉽게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유치하고 관심을 모으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녹색 회랑입니다. 지난 5년간 상당한 관심을 받은 개념이죠. ING는 실크 얼라이언스라는 싱가포르 중심의 녹색 회랑의 일원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도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계시죠. 녹색 회랑은 가치 사슬 전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하나로 묶고 라제시님이 언급했듯이 공통의 목적을 창출해 가치 사슬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때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해당 회랑이 창출할 수 있는 녹색 잠재력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는 몇 가지 교훈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녹색 회랑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방대한 교육적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학문적 의미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게 만드는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고집하면서 각자의 입장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서로를 탓하기도 하죠. 녹색회랑은 공통의 목적의식을 조성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교훈은 일부 녹색회랑은 비경쟁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논의를 이론적 차원에서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치 있는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녹색회랑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대규모 최종 투자 결정이나 투자가 이루어진 사례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들은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연결되는 기념비전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반적으로 녹색회랑과 그 논의가 막대한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만 이 잠재력을 현실로 전환하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이 있고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장애물들을 넘어서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투자를 촉진할 금융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팀 파워 대표님의 발표에서 확인했듯이 항만 연료시설에 투자할 때 위험 대비 수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혁신적이고 적절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ING는 이런 투자를 구현할 요소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규제, 둘째, 수요 통합, 셋째, 리스크 완화입니다. 규제에 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IMO가 최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MEPC 회의가 10월에 개최되면 그때 나오게 될 최종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탄소 가격 체계를 구축하려는 흐름이 자리 잡고 있고 모든 요소가 제대로 맞물린다면 대체 연료 사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전반에 투자를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인 규제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좁은 범위에서는 수요의 통합도 필요합니다. 대체 연료의 경우에는 수요를 한데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차원에서 이런 통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가장 명확한 예가 대체 연료 생산자가 충분한 수요를 확보해 새로운 설비에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항만도 언제 연료시설과 관련된 인프라 건설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료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니즈는 분명합니다. 연료 생산만으로는 안 됩니다. 공급할 창고가 있어야 되고요. 선박은 벙커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통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제3자가 이를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유럽의 H2 글로벌 메커니즘은 수소 투자를 다양한 창의적 방식으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치사슬 전반의 이해관계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확신을 심어주는 수요 통합이 핵심적입니다. 동시에 이런 접근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수요 리스크는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요소인 리스크 완화로 이어집니다.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투자는 규모가 매우 크고 회수 기간이 깁니다. 수요 리스크 외에도 투자자가 직면할 내재적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블렌디드 파이낸스입니다. 전통적인 은행 자금 외에도 개발은행, 수출 신용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자금을 결합해 이런 프로젝트에 필요한 유동성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래야 이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대체 연료 관련한 투자가 지속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투자가 특정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라벨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개발하는 상업은행인 기관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이 다른 산업이 아닌 지속 가능성 관련 산업으로 분류를 해서 자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은행의 입장에서 중요한 영역은요, 자본 취급, 자본 라벨링이 되겠습니다. 이런 투자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충분히 우수하다고 평가되면 이자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순수한 상업적인 관점만으로 이미 언급한 여러 이유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상업적인 방법으로만 접근하는 것, 상업적인 접근 방식만 취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라벨링 필수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일부 공공 민간 협력을 전제로 한 프레임워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를 통해 일종의 방법론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이것이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이 필요한 점도 저희 주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백그라운드로는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되고요. 동시에 녹색 회랑에서든 새로운 프로젝트든 충분한 실제 사례가 쌓여야 논의가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삼박금융과 그 동력이 궁극적으로 연료 설비와 항만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말씀을 두 분께 저희가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얀스반 인포젤라님께서는 다른 일정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겠지만 인사이트를 저희와 나눠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파트너십과 얼라이언스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요를 통합하고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 리스크 완화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파이낸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업은행과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제 오늘에 걸쳐서 들었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상민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이방가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또한 학계에서도 연구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얀슨 라저시님께서는 리스크 완화 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수출 은행이라든지 정부 보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언제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고 또 언제 민간이 리더십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항만 발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지요. 어떤 투자 메커니즘이 있어서 시장의 인센티브를 독려할 수 있을까요? 관점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하이레벨한 질문입니다. 먼저 발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유익하면서도 해안이 넘치는 발표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좌장님께서도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굉장히 균형 잡힌 논의를 할 수 있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공공기관의 관점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은 어떻게 하면 정부가 항만 발전을 위한 민간 자본 투자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인가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험으로 봤을 때도 이것도 정말 핵심적인 사안인데요. 항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만은 공공재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앨런 선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복력이 있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청정 에너지 체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 투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편익이 단기적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만 실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만 투자를 한다고 해서 투자가 충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탈탄소와 모멘텀을 더욱더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과 공동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투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죠. 한국의 사례를 통해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전문화된 민간 참여 체계, 민간 인프라 참여 체계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민간 분야의 역할 분담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A의 사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LA 항만청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토목공사라든지 준설이라든지 매립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작업에 대한 재원을 부담하고 터미널이나 다른 쪽에서는 민간 자본으로 그 위에 올라가는 구조물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 부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정부에서는 다양한 금융 인센티브를 도입했습니다. 초기에 소위 최소 수입 보장 방식으로 민간 투자자들에게 수입을 보장해 주고 이 체제를 통해서 초과 수익이 창출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과잉 설비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항만청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항만 당국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닫게 된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한 정책적인 금융 지원도 중요합니다. 한국개발은행 장기 대출과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인프라 펀드에 시드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것, 민간 투자자와 동시 함께 투자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감가를 촉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제도적인 관리도 중요합니다. 부산 항만공사의 설립, 인천 항만공사의 설립 같은 것도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항만공사가 정책 조율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투자에도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민간 투자자, 민간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줍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한국은 성공적으로 주요 국내 투자자들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글로벌 운영사들 PSA나 DP월드 같은 운영사들의 투자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참여가 특별히 한국 항만의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 통합 재원 확보에 중요했습니다. 한국이 얻은 중요한 교훈은 인센티브가 제대로 균형을 잡아서 위험 분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최고의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제도와 공동의 금융 툴을 통해 항만 발전을 진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주 훌륭한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민간 분야와 관련해서 이제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너무 이제 시장에 극단적인 영향을 주어가지고 납세자의 그런 혈세를 가지고 어떤 공급 과잉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중분들부터도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패널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규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규제들 중에서도 이제 환경 규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항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공과 항만이 모두 다 이제 비슷하게 한 3% 정도의 글로벌하게 GHG 이미션을 낸다라고 했었을 때에 사실 이제 탄소 배출 저감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한 목표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운업계에서만 노력한다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자면 해운업계 같은 경우는 다른 섹터에 대비해서 좀 불공정하게 과한 리스트릭션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앨런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좀 희생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할리팩스에서 저희가 겪었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는 글로벌 배출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큰 그림이다라는 것이었었죠.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이거를 실제로 이게 어떻게 지구를 구하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글로벌한 이미션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내러티브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로컬하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할리팩스 청장으로 있었을 때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GHG를 얘기를 해가지고는요 전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글로벌 이미션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가 다 죽는 수준이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커뮤니티에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헬스나 웰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로컬 이미션을 이제 제대로 이제 감축을 하게 되면은 이 지역 사회의 보건과 이런 것들을 웰빙을 이제 높여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글로벌 GHG의 리덕션에도 기여할 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 이제 트러킹 볼륨과 그다음에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오염 배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규제나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이 정책 결정을 했었을 때 이것이 실제로 어떤 여파를 주시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육상 전원 공급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어떤 파생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할리팩스에 있었을 때에 EU의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선박과 관련해서 1,400메가와트 정도의 전원이 이제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전원이 요구되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규제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규제 자체가 포부가 좋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기술이나 혹은 지역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규제를 적용을 하고 정책을 적용을 할 때는 실제로 이것이 실제로 부가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파생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해결하는 데 정부 책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박에다가 이제 전원 설비를 이제 대용량으로 두려고 하면은 정부에서 또 충분한 전원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전체 체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앨런님 감사드립니다. 예, 특히 이제 중요한 점을 생각을 하셨죠.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들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모든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코 베네핏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 쪽에 있어서 개선을 시키게 되면은 글로벌 밸류 체인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한 쇼핑 쪽에 있어서 이피션시가 높아지게 되면은 일자리 창출에도 좋게 되고 글로벌한 이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셨었고요. 자, 그러면은 팀님도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입장은요. 사실은 이제 해운과 관련된 수요 그리고 항만의 수요라고 하는 것은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탄력성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혹은 신발 한 켤레 혹은 넥타이에 들어가게 되는 항만 비용이 몇 %나 되나요? 해운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연료의 비용과 관련해가지고도 연료 시설과 관련된 비용이 있어서도요. 여러분들 팬데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도에 컨테이너 항만 운임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거의 한
40TU에 있어서 한 $10,000 정도로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역 물량은 6% 성장하였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해서 봤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어떤 새로운 연료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게 더 비싸더라도 저항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전체 비용을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교역과 관련된 비용에 있어서 항만이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작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지금 이야기된 이런 논의들이 상당히 비논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저께 얀센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규제가 핵심입니다. 명백한 분명한 규제가 있어서 예측이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사에서도 행동을 바꾸게 되고요. 그러면은 새로운 연료에 대한 수요가 창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10월에 규제가 마련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만약에 소규모 선사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올바른 일을 하려고 에너지 효율 대책을 추진하다 혹은 대체 연료로 움직인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비즈니스가 죽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는 것이 반드시 제대로 마련이 돼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은 충분히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아닌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상민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발전의 경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팀 대표님께서요. 항만은 분명 민간 요소와 공공 요소가 다 있습니다. 앨런 크레이 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항만을 하나의 생태계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만의 인프라 개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망이 만약에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설비를 갖춘다 하더라도 전력 공급이 어렵겠죠. 크루즈 터미널 같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크루즈 선박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망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일자리와 사람들의 삶 그리고 육상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어디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사실 저는 정부에서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일은 아닙니다만 제 기억을 상기시켜 보자면 항상 민간 부문에서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시곤 했어요.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 이런 일을 제기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규제 제도보다는 오히려 유인책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미래 연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에는 육상 전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미래 연료에 벙커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프라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이것이 항만 발전 개발에 있어서 특별히 청정 항만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션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패널 분들께 한 1, 2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흥시장의 향후 녹색 전환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주시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를 꼽아서 말씀을 해달라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축을 해서 경제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발짝 뒤로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자면은 이 업계 같은 경우에는 The amount of waste. 예, 사실 우리가 굉장히 웨이스트가 많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 낭비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디지털 플랫폼이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요. 이미 갖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최적화시키고 효율화시키는 데서 디지털 플랫폼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을 스테이크홀더들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만청인데 마치 내가 지주인 것처럼만 활동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전략적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터미널 오퍼레이터와 파트너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터미널 오퍼레이터가 잘 해줘야만 나의 자산에 대해서 최대 효율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열차나 뭐 이러한 기타 사업자들과 다 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생하는 시스템에서의 낭비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 낭비를 먼저 해결하고 그런 다음에 팀이 이야기한 대로 프로젝트 설계를 잘 하게 되면은 충분한 볼륨과 투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마디만 들으자면 간략하게 다자 개발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ADB를 비롯해서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항만 산업은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첨단 항만이고 소형 항만들은 더 발전이 필요합니다. 기술과 지식을 이 지역 내에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면 소형 항만들도 녹색 전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발전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팀파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항만 투자 기회는 아시아 지역에 막대합니다. 특별히 남아시아 지역의 투자 기회 잠재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아시아 개발은행이 바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입지를 담보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기술 전문성과 이 파이낸싱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다면 우리가 탁월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이 세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패널분들의 해안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출에 신경을 써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는 것, 이것으로 이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훌륭한 발표와 코멘트를 해주신 우리 패널분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훌륭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부산항만공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신 항만공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좌장님께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패널 토의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진행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많은 것을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커피 드시면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커피와 간식 드시고요. 11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또 11시부터는 마지막 순서죠. 세션 4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